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화석하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지질시대와 화석이죠. 근데 우선은 지질시대 하기 전에 화석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석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뼈다구들 많이 이야기하죠? 뼈 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이라고 하는 게 종종 발견되기도 해요. 근데 뼈도 발견되긴 하지만 주로 뭐가 많이 발견돼요? 발자국. 그렇지. 그런 것처럼 흔적 같은 것들도 우리는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화석의 종류에 대한 것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대요. 자, 화석의 조건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어렵지 않거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 그냥 흐물흐물하게 돌아다니는 막 그런 뭐 원생 생물계나 막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친구들은 화석으로 발견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 딱딱한 골격 구조가 없죠. 그죠? 따라서 우선 화석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골격 구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존재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꼭 골격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되고, 우리 곤충 같은 것들은 단단한 게 있잖아요. 그쵸? 그냥 단단한 게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여기서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은 빠르게 매몰되어야 돼요. 뭐라고? 빠르게 매몰되어야 한다. 왜 빠르게 매몰되어야 할까? 우리가 지금 뭐 길바닥에다가 생물의 유해를 던져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화석이 될까요? 되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곰팡이, 세균 혹은 버섯과 같은 친구들이 그 생물의 유해를 분해시키고 없애버릴 거거든요. 오케이? 우리 막 그런 거 요즘도 많이 팔죠? 뭐 음식물 처리기 해가지고 안에 그 무슨 기기 안에 넣어놓으면 흙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빠르게 매몰되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생물이 분해되기 전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분해 전에 매몰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뼈나 특히나 곤충의 그런 키틴질 껍질은 작은 힘에도 금방 부서지거나 찢어지거나 하고 금방 훼손되죠. 하지만 우리 화석 보면은 되게 온전히 보관되어 있거나 복원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몸에 존재하는 이 뼈가 화석이 되면서 화석화 작용을 받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화석화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암석화 혹은 광물화, 이러한 작용을 받아야지만 화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는 화석에는요,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시상 화석과 그리고 표준 화석이 있어요. 근데 암석화랑 광물화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뼈라고 하는 것이 그런 칼슘이라든지 여러 구조에서 광물이나 암석, 우리 배웠잖아. 규산형 광물이라든지 암석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체, 다른 말로 치환되는 거죠. 아, 그게 바뀌어요? 네, 바뀌기도 한대요. 네, 그렇게 되어야지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은 거 무덤에 묻잖아요. 그럴 때 화석이 나중에 언젠가 꺼내지면 화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관에 넣거나, 그렇죠? 그걸 그냥 시체를 집어넣진 않잖아요. 관에 넣어도 관에 넣으면 힘들겠지. 그럼 쉽지 않겠지. 관 안은 비어있잖아. 비어 있으니까 뇌물. 아니죠. 그런 내용과는 좀 달라요. 관 안에도 그게 나무로 되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한다곤 하지만 미생물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곰팡이나 바이러스, 뭐 세균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미라라고 하는 기술들이, 그
고대 미라 기술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추앙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를 완전히 차단함으로 인해서 이 세포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막 남아있어요, 그대로. 대단한 거죠. 머리카락 같은 것도. 대단한 거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존나 오래 살았어. 예를 들면 고사리. 우리 지금 고사리 나물로 해먹죠. 그게 진짜 고생 때부터 살아있었던 생물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땅바닥에서 우와 고사리 화석이다라고 딱 했을 때 이게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해? 안 되죠. 즉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요. 생존 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생존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요. 하지만 단점이 살고 있는 분포 면적 자체는 좁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고사리는 습하고 축축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만약에 내가 사막 한가운데서 고사리 화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사리 화석이 생성될 당시의 시대는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사막에서 고사리가 원래 이 사막은 축축하고 습했구나라고 하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환경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 그치. 하지만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룡이나 그러한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생존 기간은 짧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존나 많이도 살았어. 멀리도 살았고. 따라서 분포 면적 자체는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석은 중생대에 생성되었겠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즉 표준 화석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은 우리는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이 화석의 이용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지질 시대란 뭐냐면요.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영유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 청년 이렇게 구분하잖아. 나이대에 따라서. 지구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구의 나이에 따라서 약간 이름을 붙여준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존재하는데 구분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첫 번째, 뭘로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근데 봐봐요. 급격한 변화. 어떤 급격한 변화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배우게 될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지질 시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 지질 시대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느냐? 가장 옛날부터 이야기하자면 선캄브리아,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예요. 물론 여러분 이 사이사이에 각각의 무슨 기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의 왕이라고 불리죠. 그쵸? 그래서 우리 막 어렸을 때 공룡 되게 막 좋아했잖아. 우리 애기였을 때 다 좋아하잖아, 남자들. 그지? 그 보면은 육식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초식 공룡의 왕 트리케라톱스 막 뿔 달려있는데 막 하잖아. 싸우면 누가 이길까 막 하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둘은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 티라노사우루스는 백악기 공룡이고 트리케라톱스는 걔가 어디더라? 쥐락인가? 그럴 거야. 그 재밌는 거 여러분 주라식 파크 스티븐 스필버그의 쥐락이 공원 아시죠? 거기에 메인 빌런으로 티라노사우루스 나오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쥐라기 공원의 티라노사우루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티라노사우루스는 백악기 공룡입니다. 이게 이제 오류인 거죠. 과학적 오류인 거예요. 그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슨 유전자로 만들어졌고 벨로시럽터가 그 빌런 아니에요? 몰라요? 나 사실 안 봐서 몰라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응, 뭐 그렇다고 합시다. 중요하진 않잖아 지금. 오케이. 그렇다. 즉 이러한 대 안에 여러 가지 기들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로는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꼭 나옵니다. 시계로 비유를 해요. 시간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시간이라든지 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동그란 그림으로 시간을 구분지었게 하게 하거나 하는 식의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즉 성캄브리아 시대가 몇 시부터 몇 시인지 고생대가 몇 시부터 몇 시인지 그런 게 조금씩은 나오기도 해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짜증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케이? 자, 우린 지금부터 제일 짜증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짜증나는 거 뭘 할 거냐? 이 지질 시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 그리고 탐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선캄브리아 시대는요, 사실 생물이 그렇게 많이 살지 못했어. 하지만 이 층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첫 번째, 기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캄브리아 시대의 기후는요, 대체적으로 온난화였어요. 따뜻했대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밝혀낸 것 중에 하나, 추측이지만 말기에 무엇이 있었대요?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아쉽게도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풍화와 침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생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생물종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가 발견되기는 하는데 바로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 남세균,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이 남세균의 덩어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름도 좀 어려워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은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야, 예술이지 않니? 이름부터? 에디아카라 동물군까지. 이러한 화석들이 종종 발견되기는 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부터입니다. 고생대요. 이때부터는 생물들이 어느 정도 꽤 많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생대의 기후도요, 선캄브리아 시대처럼 대체적으로 온난했어.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도 빙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기의 빙하기.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것 말고도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책에 써 있죠. 고생대에 뭐가 형성되었죠? 네,
근데 언제 고생대 중에서도 말기에 빙하기와 판게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판게아.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바닷가에서는 사벽충, 완종류 같은 뭐가 탄생되었대? 무척추 동물이 탄생되었대. 오케이? 그리고 어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써드릴 거니까 우선 저는 생물 이름만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내가 다른 색깔로 써야 되는구나. 삼엽충, 그 다음 완종류, 그 다음 뭐가 살았다고요? 갑주어 같은 어류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고생대에 우리가 지금 먹는 나물이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고사리가 이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고사리.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그러고 넘어가시게 되면은 세 번째 중생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생대는 어떤 시대예요? 공룡의 시대죠. 그쵸? 그 다음 중요한 거, 이 고생대 기후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공부했죠. 이 지질시대를 구별하는 기준은 급격한 변화, 또한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따가 또 공부할 거지만 이 대멸종은 대부분 빙하기 때 멸종되는데, 신기하게 중생대는 대체로 온난하기만 했고요. 신기하게 빙하기가 없었어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많던 공룡들은 어디로 갔겠느냐,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그지? 공부하기보다는 읽어봤을 거야. 그죠? 그런 거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따 할 거야. 자, 그 다음 중생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생대 말에 생성되었던 판게아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판게아의 분리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중생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모두 다 어때요? 대부분 다 크고 알을 낳는 파충류죠. 그죠? 그러니까 중생대에서는 우리 한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공룡. 에이,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 그지? 공룡은 모르면 안 돼, 얘들아. 응? 저거 하나. 그 다음은 소철. 은행나무가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소철과 은행나무.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지만 멸종위기 종의 중에서도 꽤 심각하게 멸종위기종인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이게 멸종위기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어. 왠 줄 알아? 은행나무는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종속, 과목, 강문계 있죠. 거기서 은행나무예요. 즉 종속, 과목, 강문계가 다 일자야. 한 종밖에 안 남았어. 즉 우리는 은행나무가 멸종되면 더 이상 은행나무랑 비슷한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평생.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과에는 강아지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커스파니엘, 진돗개, 풍산개 종류가 엄청 많지. 그러니까 한 종이 멸종돼도 다른 강아지 볼 수 있잖아. 근데 은행나무는 그게 안 돼요. 종 은행나무 하나 남았어. 옛날엔 뭐가 있었어요? 뭐 이때는 좀 많이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은행나무는 이 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하네요. 단풍나무는 뭐 종이 여러 개 있어요? 글쎄요, 단풍나무는 얘랑 달라요. 얘는 다른 종이에요. 완전 다른 종속과목 강문계예요. 이런 거. 오케이? 나오기도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신생대예요. 자, 신생대 기후를 보시게 되시면은 얘네가 대체로 온난하기는 했어요. 얘네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온난했대요. 그런데 신생대는 상대적으로 시기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흔적을 꽤 많이 발견할 수 있나 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은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대. 몇 번 정도 있었대요? 네, 4번 있었고요. 그럼 간빙기도 간빙기는 몇 번 있대요? 네, 간빙기는 3번 있었대요. 한 번 그럼 감기가 안 풀려 빙하기가 안 풀린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쵸? 지금 간빙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지금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내가 지구온난화보다 개소리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 내가. 근데 지금은 빙하기가 지속되고 있어야 되는데. 간빙기죠, 지금은. 녹고 있잖아, 계속 빙하가. 그렇네. 녹아야지. 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생대에 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의 수륙 분포를 갖추게 됩니다. 현재의 수륙 분포. 그렇네. 지금 간빙기네. 지금 간빙기야. 이 사람들이 다 100년도 안 살면서 개소리 하는 거네. 아니 근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하니까. 그렇지. 네, 그때 얘기했잖아. 그치? 자, 생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신생대에 와서 어떤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포유류, 새끼를 낳는 생물들이 이때부터 출현하기 시작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속시식물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들, 참나무, 단풍나무가 신생대 때 나오기 시작해요. 단풍. 이러한 친구들. 됐나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한 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생물의 발전입니다.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자, 첫 번째.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냐면요. 성캄브리아 시대로 가보도록 할게. 세균, 동물군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가장 처음에 고생대 때 무척추 동물부터 시작됐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무척추 동물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났어요? 그런 걸로 바로 간다고? 아니죠? 어류가 나와야죠. 어류 다음에 누가 나왔어? 곤충? 에잉?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류로 가야지. 류로. 양서류. 바닷속에서 살다가 이제 바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다를 못 버렸어. 양서류. 양서류랑 곤충류랑 같은 시기야. 그렇기도 해요. 네. 그 다음 양서류 다음에 이제 완전히 물 위로 올라왔어. 파충류. 파충류는 생긴이 약간 어류같이 생긴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포유류. 자리가 부족하니 포유까지만 쓸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물로 한번 가봅시다. 자리가 좀 애매해지긴 했네. 처음 뭐였더라? 식물 고사리가 뭐였어? 아예 걔는 양치식물. 양치. 그 다음이 뭐겠어? 거시. 거시가 먼저 나온다고. 거시가 속시. 겉시 다음에 속시. 오케이? 맞죠? 그럼.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빼먹었어. 나 실수했어. 해조류가 먼저 나와야 된대. 깜빡했다 나도. 해조류. 완종류 같은 거. 해조류. 해조류, 양치, 그 다음이 겉시, 가장 마지막이 속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저거 기억해 두시게 되시면 문제 풀 때도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 우리가 아까 급격한 생물의 변화라고 했던 거, 대멸종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거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시 1번으로 가서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 설명해 볼게요. 자, 대멸종의 정의가 뭐냐면요. 생물과의 종이 줄어드는 거야. 개체 수가 줄어드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오케이? 생물의 개체 수, 사람이 갑자기 몇억 명 살고 있다가 사람만 몇억 명 죽는 거는 그건 대멸종이 아니에요. 사람, 고양이, 강아지, 물고기 그 모든 종류가 멸종당하는 게 키포인트야.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즉 대멸종은요. 생물 과의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나요? 자,
우리 이 지질시대의 역사상 대멸종은 약 몇 번쯤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나요? 5번 정도 일어났어요. 5번 정도 발생을 하였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가지에 대한 예시들 제가 책에다가 만들어 놨고요. 제 책에. 오케이? 그거를 다 기억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 한번 읽어는 봐.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거 2번째. 우리는 이 대멸종의 원인을 아까 제가 주로 뭐로 본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빙하기로 봅니다. 빙하기로 봅니다. 이 친구를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생대는 빙하기가 4번 했는데 대멸종은 1번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하게 오지 않았겠지. 길게 오지 않거나. 신생대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기에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빙하기 잠깐 오거나 혹은 약하게 오던가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얘기했었어. 도대체 중생대 때는 왜 대멸종이 일어났을까? 중생대. 중생대에 일어난 대멸종. 도대체 이때는 왜 대멸종이 일어났을 것인가? 지금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운석 충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책에 보시게 되시면은 생물 대멸종과 생물계의 변화라고 해서 1차 대멸종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 2차 대멸종 고생대 대본기 말, 3차 고생대 페름기 말, 4차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 5번째 중생대 백악기 말에 있었을 것으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각각에 대한 특징들, 누가 많이 멸종당했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도 간단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풀이에 꽤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질시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봅시다.